그럼 2023년도 SDG 유스 아카데미 서머스쿨의 첫 연사로서 SDSN 코리아 강동열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연구원으로도 근무하고 계시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위해 세계 시민 의식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상, 2020년 한국공정무역상, 2016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2015년 대한민국 인대상 등 다양한 상 또한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간사님의 SDG 17 강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SDG 추진 경과, 청년의 역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혹은 반응의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SSN 코리아 강동열 간사입니다. 네, 오늘 이 방학 귀한 시간에도 이 낮 시간에 다른 좋은 곳에 놀러 가실 수도 있는데도 이 SG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귀한 시간 할애해서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SDG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이전에 어느 정도 계실까요? 한 분만 손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SDG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네.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강연 신청을 해주셨겠죠. 그러면 혹시 내가 SDG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 뭐 동생이나 동기가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SDG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혹시 손 한번 이렇게 화면상으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와주신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정 어느 정도 시선에 맞추면 좋을까 좀 가늠을 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지금부터 화면 공유하고 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 7월 5일자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은 작년 1월 4일 날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현황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1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또 10분 정도 Q&A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아까 저희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단체 조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SDS는 2012년도에 당시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그 특별자문위원관인 제빌삭스 교수님께서 만드셨고 2015년도에는 원래 저희 SDSN 자체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 과학자들, 교수들의 그 학술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메인 스테이크홀더로서 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사내 유스 이니셔티브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봐주신 분들 그리고 저기 공동 호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 SDSN 산하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 활동가 분들이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매년 그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SDGs 진척도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요. 모니터링 작업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어제부로 저희 리크루팅은 끝나긴 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또 리크루팅을 진행하니까 SDG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저희 SDSN과 함께 앞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저희 단체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진행할 내용은 맨 처음에 이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고요. 이어서 현재 지구촌과 대한민국의 SDG 달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어떤 그 제정
기본법 제정이 어떤 함의를 품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17가지 알록달록한 요 목표들이 2015년 9월 26일 날 제10차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고도 하고요. 위에 Leave No One Behind라고 써 있는 것은 이 SDG의 슬로건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17가지 목표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빈곤 퇴치, 두 번째는 기아 중식, 세 번째는 건강과 보건,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는 성평등, 여섯 번째는 식수와 위생, 일곱 번째는 청정 에너지, 여덟 번째는 경제 성장, 아홉 번째는 산업 혁신, 열 번째는 불평등 감소, 열한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정주지, 도시, 커뮤니티, 열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 13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14번째는 해양 자원 보존, 15번째는 육상 생태계 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그리고 16번째는 평화와 정의, 거버넌스, 그리고 17번째가 국제적 국가 간 협력입니다. 네, 방금 이렇게 급하게 훑어보았지만 이 Leave No One Behind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말보다 그림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로고를 보시면 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겠다 해서 뭐 남성, 여성, 성인, 아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캐릭터가 보이실까요? 이 장애인 내지는 노인까지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에 이런 우리가 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청취하고자 하는,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죠. 그래서 17가지 목표지만 그 각각의 목표마다 대략 10여 가지 정도 되는 세부 목표들이 하위에 존재를 합니다.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타겟 같은 경우에는 169가지나 되고요. 그 타겟들의 경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233가지. 이제 원래 242가지인데 중복되는 지표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지표들을 소거하고 나면은 233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2일차 강의를 듣기 전에 구글에 한번 알기 쉬운 SDG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SDG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각 타겟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 PDF 파일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좌우간 이 17가지 목표와 169가지 세부 목표들을 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는데요. 이 유엔 본부에서 채택된 이 목표를 그냥 169가지를 다 달달달달 외우거나 살펴보거나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1987년도에 나왔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라고도 하고 브루틀란트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 발전이란 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개념은 지금 2015년에 채택된 그 지속 가능 발전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이 개념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타이틀이 보이시나요? Sustainable Development 앞에 세 단어가 써 있습니다.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써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인터넷에 이 SDG에 대해서 검색할 때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개념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1987년도에 채택된 이 ESSD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ESSD가 지속 가능 개발의 느낌일 거고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부터 하는 거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요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됐던 그 플로우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의제들을 다루는 그런 회의에서 이 ESSD의 개념이 처음 촉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우 플러스 10, 리우 플러스 20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환경 의제에 어, 사회 의제가 포함이 되고 또 경제 의제가 포함이 되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여러분 ESG라고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 개념하고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가 어, 개발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개발의 측면인데 제가 지속 가능 개발과 발전이 혼용되고 있지만 살짝은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SDGs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환경론적인 관점에서 출발이 된 ESSD의 관점에서 시작이 된 이 지속 가능 개발의 관점이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지금부터 소개드릴 국제개발 협력의 관점에서의 어프로치입니다. 이 환경 의제인데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뭐 UN 개발계획, WHO, 뭐 월드뱅크 그룹과 같은 100여 개가 넘는 UN 엔티티들이 왜 이 환경 의제에 너도 나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2015년도부터 이걸 탑 프라이어리티에 놓고 이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개발 의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유엔에서 채택된 목표인데 유엔 같은 경우에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이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대 더 이상 인류끼리 동족상전을 하지 말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더불어 살자. 그런 목적으로 유엔이 출범이 됐죠. 그러고 나서 1945년도에 유엔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안전보장과 세계평화. 그래서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에서도 가장 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주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국제개발협력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영어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ID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IDC라는 개념보다는 ODA,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맹고하니 어, 미국에서 그 국무부 장관인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전후 황폐화된 유럽의 복구를 우리가 도와줘서 그들이 개발하자.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도 어, 뭔가 개발을 촉진해줘서 현대화, 근대화 될 수 있게끔 해주자.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사조인데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개발도상국이건 전후로 황폐된 유럽 지역이건 재건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주요한 우리의 역량과 힘을 쏟자라는 그런 함의에서 ODA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근데 우후죽순으로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 지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가 있죠. 어딘가요? 프랑스죠.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 ODA 사업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네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에 새로 출범한 독립정부랑 결탁을 해서 뭐 자금을 약간 이렇게 착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재원을 그들한테 주는 대신에 뭐 자원 채굴권이라든지 철도 매설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프랑스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속성 원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일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병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면서 ODA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립을 하자. 너도 나도 그냥 아무나 다른 나라 가서 도와준다고 다 ODA로 인정을 할 게 아니라 ODA로 인정받기 위한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수립을 하자 해갖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안에 DAC라고 해서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게 있어요. 그 OECD 다크에서 이
ODA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발 의제, 개발 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원시적인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ODA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규범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ODA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자. 우리가 선진국들이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과거 식민지배 시절이라든지 제국주의 시절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수탈했다든지 그래서 그들에 대한 뭔가 도덕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또는 환경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ODA에 투입을 해서 이런 불평등, 국가 간 불평등을 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970년경에 이제 GNI 대비 0.7%를 ODA에 기탁하자라는 그런 공여 주체국들 간의 협의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요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SG로 아까 그 ESSD의 관점과 함께 합쳐져서 나오게 됐죠. 이게 ODA 얘기만 해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계시는 ESG하고도 상통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90년대 후반서부터 해갖고 기업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여러분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퀄 CSR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가지 책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위에 있는 이 자선적 책임, 요거 하나가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인데 이걸 전체로 좀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좌우간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 기업의 홍보비를 좀 써갖고 저소득층, 뭐 장애인, 취약계층들한테 뭔가 도와주는 그런 그림을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착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아까 ODA가 중구난방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종속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OECD DAC에서 가이드라인과 규범을 제시한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 할아버지께서 코피 아난이라고 해서 방예문 사무총장님 전 유엔 사무총장이세요. 그래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또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만드십니다. 그래갖고 10가지 원칙을 수립해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용도로 취약계층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자본이 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규범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아, 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뭐 소비자도 있겠지만 소비자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사회 책임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사회 책임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착한 기업들한테 더 투자를 하는 이 PRI라는 원칙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RI가 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확장되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본의 흐름이 이렇게 착한 기업들한테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ESG라는 개념이 표면상에 떠오르게 됐죠. 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CBAM하고 IRA 이런 세션이 3일차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본격 좀 더 상세하게 다뤄줄 거고 저는 좀 서머리만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그래서 심지어 유엔에서는 이제 SDG에 근거해서 기업의 활동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그런 툴들도 만들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잘 안 되고 있으면 유엔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갖고 그게 효과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거에 국가 정부의 활동이든 기업의 활동이든 이런 식으로 변모해 왔고 그 흐름의 끝에 지금 ESG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좌우간.
그래서 다시 조금 지루한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45년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피스 빌딩을 위한 활동들이 주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네. 또는 사회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지,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겠네. 근데 그런 것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악영향들을 끼치는데 그것도 결국 인간한테 돌아오고 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ESSD에서 SD로 한번 담론을 바꿔보자. 이런 흐름으로 국제사회에 그 작용들이 일어나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6.25 때 맨 처음 평화를 달성하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어, 이제 경제 성장 전후에는 경제 성장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죠.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들도 사람이구나. 모두가 그들의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구나. 그런 인지가 사회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굿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니즈가 시민들한테 생겨나면서 민주화 운동도 진행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나와 보니까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발전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이 곧 국가적인 흐름 안에서도 비슷한 궤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그 개발론, 그 국제개발 협력의 관점에서 흘러오던 흐름과 그리고 이 환경론의 흐름에서 오던 그 흐름 두 가지가 맞닿으면서 이 개발 의제들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다, 그 최종적으로 맞는 건 2015년 전에 2012년 리우 플러스 20였었고 그 전에 개발 의제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OECD 다크에서 ODA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것들을 정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천년이 밝아오는데 우리가 새천년부터는 빈곤한 국가가 한 곳도 없이 세계 빈곤을 좀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낭만적인 기대감들이 뭐 여기저기서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OECD 같은 경우는 OECD 다크에서 뭔가 이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다 같이 이행할 빈곤 퇴치 목표를 뭔가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96년도부터 이미 있었고 2000년에 그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뭐 대통령, 수상, 총리, 뭐 아니면 아랍 국가 쪽에서는 왕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갖고 새천년 정상회의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새천년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그만 다투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자라는 선언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각국가 수반들이 우리 뭐 공동으로 잘 지내자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합의를 안 했네.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께서 OECD 다크가 만들었던 그 드래프트 안을 들고 월드뱅크와 IMF 전문가들한테 이거 좀 어, 유니버셜리 통용될 수 있는 목표로 좀 다듬어 보자 해갖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게 2001년에 채택이 돼갖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그 개발 의제로서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MDGs라는 목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MDGs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빈곤 퇴치, 그리고 초등교육 달성, 그리고 여성 권한 부여, 영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증진, 말라리아, 뭐 기타 수행성 질병, 그리고 에이즈 퇴치, 그리고 환경 보전, 그리고 글로벌 협력 이런 의제들을 경제학자들이 담아서 만든 게 이 MDGs고 MDGs가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우 회의에서의 그 담론들이 이 개발 의제하고 합쳐지면서 나온 게 이 SDG 되겠습니다. 그래서 SDG의 특장점은 먼저
그냥 절대 빈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나게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자면 좌측에 있는 게 MDGs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SDGs인데 MDGs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빈곤과 기여 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절대 빈곤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절대 빈곤선이 지금은 1.9달러인데요. 하루에. 이때만 해도 1.25달러였습니다. 1.25달러면 하루 1,500원 꼴이죠. 하루 1,500원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뭐 교통, 뭐 통신 이런 비용을 다 충당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자는 게 이 당시의 목표였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작은 수치였죠. 그래서 MDG에서는 절대 빈곤 대치였는데 SDG로 넘어오면서는 보편적 빈곤 대치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홈리스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부분. 그리고 어, 목표 1에서는 기아 퇴치였는데 MDG 때는 SDG 때는 이제 어, 영양 균형 그리고 농업 강화 이런 식으로 물고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건 관련된 것도 유아 사망률, 산모 건강 그리고 뭐 질병 퇴치 이런 부분들만 있었었는데 SDG로 넘어오면서는 멘탈 헬스, 뭐 담배, 술, 오남용, 마약 이런 부분들로 다 포함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DG 때는 초등교육의 달성, 초등학교 입학만 시키면 됐었는데 SDG 때부터는 어, 양질의 교육, 그래서 기술교육, 문해교육, 산술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MDG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아프로디테의 거울 로고만 있어요. 근데 어, SDG 5번 같은 경우에는 아프로디테의 거울과 아레스의 창 기호가 합쳐져 있죠. 무슨 뜻일까요? 자, MDG 때는 성평등이 여성한테 그냥 기회만 주면 되고 여성들한테 뭔가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해 주면은 저절로 달성될 거라고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성평등이 진정하게 달성이 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구성원의 절반은 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만으로 사회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기득권층인 남성들한테 이게 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왜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SDG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성평등 부분에 남성들의 역할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칭하여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ESSD의 경우 시대였을 때는 단순히 뭐 폐기물 관리, 뭐 자원 순환, 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만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개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다면 이 SDG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 개발에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서부터는 이 인권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환경 생태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이것들이 불가분의 역할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어,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SDG 같은 경우에는 수립되는데 아까 MDGs 같은 경우에는 그 월드뱅크와 IMF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SDG 같은 경우에는 수립되는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전문가 집단들 이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High Level Panel of Eminent of the Post 2015이라고 해갖고 이 작업 참여자들의 인종, 뭐 성별, 아니면 기타 지위, 그리고 분야도 전에는 경제학자만 있었었는데 뭐 생태학자도 추가되고
공학 기술자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12개 목표로 된 초안을 일단 만들었었고 여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추가돼서 아까 리우 플러스 20에서 ESSD로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7가지 목표에 169가지 이 세부 목표들로 구성이 된 그래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 인권, 평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통합이 된 지속가능 개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에 이 통합적인 총체적인 그런 목표가 수립이 됐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 수용성도 있지만 그거를 정말 보여준 게 이 네 번째 A Million Voices라는 건데 요 월드 위 원트라는 홈페이지가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지만 이제는 접근이 안 됩니다. 2015년까지만 있었던 홈페이지라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떠났습니다. 요렇게요. 네. 이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 유엔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이게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해서 막 투표를 하면 여기 숫자가 바뀌면서 이 공들이 막 움직입니다. 빅데이터 기술로.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유엔한테 자기 의견을 표시를 할 수 있었고 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뭐 소수민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소수 부족들, 그런 소수민족들, 부족들, 원시 부족들 그런 분들을 의견까지 수렴을 하려고 유엔에서는 UNDP에서 88개 개발도상국에 있는 NGO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설문지를 다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갖고 뭐 카약을 타고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해갖고 뭐 그 소수민족 언어 통역사까지 고용을 해갖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게 이 SDGs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엔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 엠고스라는 그룹을 지정을 합니다. 이 엠고스라는 그룹은 리우 플러스 10, 20 회의에서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데 처음에 8개 집단이었다가 13개까지 확장이 됐는데 보시면 산업계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있고 농어민, 장애인, 자원봉사자, 노인, 그리고 선주민, 그리고 지자체, NGO, 교육계, 학계, 과학계, 기술계, 그리고 여성, 그리고 노동조합 이렇게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자라는 그래서 No One Left Behind라는 슬로건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로 만들어진 게 이 SD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ESSD에 해당하는 그 관념은 여기 플래닛 플러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SDGs는 Peopl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Peace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되는데 기존 전통적인 ESSD 지속가능 개발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플래닛 플러에 있는 식수위생 뭐 어, 자원순환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으로 되면서는 이 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경제에 관한 부분, 평화에 관한 부분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이 서로 아우러져서 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DG에 대한 간단한 좀 간단하진 않았죠. 30분 정도 했으니까 서머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 명확하게 이건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게끔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발전을 하자. 그런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ESSD의 이 패러다임에서 지탱 가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이 좀 더 제너럴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이 여기서는 끊임없이 성장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장하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SDSN의 이사이신 유한 록스트롬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제안하신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뉴스나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인이 사는 것 같이 자원을 쓰려면 지구가 세 개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생태 용량, 생태 발자국 뭐 이런 이야기 얼핏 들어본 적이 있고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좌우간 지금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은 폐쇄계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원을 채굴하고 소진시키고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네, 인구는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80억 명까지 치솟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소비를 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원을 소진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 예컨대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그냥 배출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한테 뭐 기온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능 오염물질 같이 이렇게 뭐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그런 악영향을 또 주는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탱 가능하게끔 진짜 인류가 지탱 가능할 만큼 지구는 사실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건 인류죠. 맞아요? 지구는 그냥 돌멩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지 않을 이 한계의 허용치가 지금 이만큼 초과되고 있다. 뭐 그런 걸 경고하는 개념이 이제 이 어, planetary boundaries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보면은 지탱 가능 발전이 지속 가능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그 Sustainability에 적합한 번역이 맞죠? 맞나요? 공감해 주시나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같은 논조로 말씀하셨어요. 작년 7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그 유럽연합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류가 집단적 자살이냐, 집단적 대응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경고를 작년 7월에 해주셨는데 올해 7월에는 심지어 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지구 가열화의 시대가 왔다. 글로벌 워밍이 끝났고 글로벌 보일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웬고하니 어, 모든 지표가 제가 장표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모든 지표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에 내몰려 있다. 성장을 더 이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탱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빼먹은 장표가 뭐였냐면 클라이맥 클락이라고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그 클라이맥 클락이 뭐냐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를 추구하는 그 시점을 경고하는 시계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왕십리역 앞에 있는 왕십리역 광장에 있는 그 시계를 아마 아니면 시청에 있는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을 텐데 1.5도씨에 도달하는 순간 인류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더 이상 과학 기술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우리한테 막대한 악영향이 막 끼치는 올 여름에 지금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서 물난리 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거다. 그 시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티핑 포인트까지 오늘 기준으로 5년, 단 5년 356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해서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경고하는 시계가 있어요. 둠스데이 클락도 검색해 보시면 둠스데이 클락은 매년 발표하는 건데요. 클라이맥 클락처럼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인류 멸망을 자정으로 놨을 때 인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했는데 어, 불과 자정이 되기 90초 전까지 와 있다. 기후 위기랑 이 군사적인 긴장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G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게 더 개탄스러운 이유가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유엔 본부, 뉴욕에는 유엔 본부 입구에 있는 이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좌측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overspending on weapons versus people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연간 군비에 사용하고 있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2005년 기준으로 군비에 800 빌리언 USD를 쓰고 있는데 뭐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는 50 빌리언밖에 안 쓰고 있고 뭐 민주화를 주동하는 데는 2 빌리언밖에 안 쓰고 있고 막 이래요. 이거를 이 장지글러라는 경제학자께서 책 그 탐욕의 시대라는 책에서 어, 얘기를 하실 때 역삼각형 그래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엑셀에 대입해 보니까 역삼각형이 아니라 앞정 모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앞정 모양입니다. 인류가 서로를 살리는 데는 돈을 이렇게 아끼면서 서로를 죽이는 데 이만큼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 돈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런 상황들이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더 야기가 되고 근데 2005년도죠 이게 20년 전이에요 거의 근데 2023년인 현재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냥 유엔 일반 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2년 이상. 비슷한 상황이 계속 답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 세대가 어,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인류 사회가, 국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라는 걸 좀 역설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면에 아까 그 GNI 대비 0.7%를 ODA 공유하자. 그러니까 서로를 살리는 데 돈 쓰자 했던 합의가 1970년도에 있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거의 달성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 분이 0.7% 채우기로 했는데 0.33밖에 못했고 0.37%가 부족분인데 여기 이 부족분이 200 빌리언 정도거든요. 근데 군비에는 2000 빌리언, 그러니까 2 트릴리언 USD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작년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가 좀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되어서 좀 빠르게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이제 안토니오 구테스 현재 유엔 사무총장께서 2021년도에 Our Common Agenda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혹시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까 지속 가능 발전 정의를 처음 냈던 게 Our Common Future 리포트였고요. 이건 Our Common Agenda 리포트입니다. 왜 이름을 비슷하게 냈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SDG 이행 정도 달성률이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다들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고 부스트샷 4차까지 막 다 맞으셨어요? 저도 4차까지 맞았었는데 그것처럼 인간만 부스트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도 SDG에도 부스트샷이 필요하다. 이게 그 사무총장이 워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SDG에 부스트샷이 필요하다 했고 12가지 의제를 추가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이. 근데 이게 왜 함의가 있냐면 좀 전까지 제가 군비에 많이 쓰고 있다. 서로 죽이는 데 쓰고 있고 돈 쓰고 있고 살리는 데 돈을 안 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SDG 16번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SDG 16번이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안에 군비 축소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왜? 강대국들이 이 군사 활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잖아요. 근데 이 Our Common Agenda에는 Strong Peace, New Agenda for Peace 해갖고 군비 축소에 대한 그런 아젠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러분이 SDG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후속으로 딸려나는 Our Common Agenda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올해가 딱 SDG 이행의 절반 되는 시점이거든요. 2030년까지라서 올해 9월에 있는 유엔 총회가 제2차 SDG 정상회담이라는 총회가 열릴 건데 거기에서 또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지 그리고 각 유엔 당사국들, 회원국들이 어떤 현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예의주시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정부를 통해서든 시민사회를 통해서든 그들한테 우리 그만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같은 인류를 향해서 총불을 겨눌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와 이 화석 에너지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목소리를 함께 부르짖어 주시면 좋겠고요.
요 플랜 B는 있을 수 있어도 플랜의 B는 없다.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추천드리면서 첫 순서는 좀 마치겠고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뒷부분을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갖고 금방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일색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6월 21일 날 나온 저희 SDSM 보고서인데요. 전 세계 SDG 달성률이 딱 봐도 설명 안 들어도 초록색이 좋은 거고 빨간색이 안 좋은 건데 다 빨갛죠. 코로나의 후속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달성률이 계속 쇠퇴하고 있고 이 추세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요. 어,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SDG를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2030년이 됐을 때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SDG 그 달성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지금 너무 양극화가 국가 내에서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평균적으로 20% 미만의 169가지 세부 목표 중에서 20% 미만의 세부 목표만 달성될 거고 나머지는 다 실패할 거다.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콩쥐야 큰일 났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꺼비 사진 제가 가져온 건데요. 투자 관한 부분 좀 줄이겠고 그리고 원래 제 세션 주제가 VNR 경과라고 그렇게 했었었어요. VNR이 뭐냐면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했고 UN 회원국들은 4년마다 UN 그 고위급 정치 포럼 HRPF라는 곳에 각 국가별로 SDG 달성 현황을 그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88개 유엔 회원국이 VNL을 한 차례 이상 제출을 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차례 이상. 여기 보시면 108개국이 두 차례 이상, 그리고 14개국은 세 차례 이상, 그리고 두 개국은 네 차례 이상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VNR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하고 중국은 다 두 차례씩 제출을 했고요. 심지어 북한조차도 2021년에 VNR을 제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 4년마다 제가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제출했으면 두 번째가 2020년에 나왔어야 맞고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도에 나와야 맞는데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SDG 모니터링에 대한 현 주소는 나쁘게 말하면 북한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과장을 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저희 SDS에서 이 국가마다 이 SDG 진척도를 매년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담당인데 저도 한국 담당이니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좋게 나왔으면 해갖고 별의별 자료까지 다 조사해갖고 제출했는데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순위가 작년에 28위였는데 올해 31위로 하락했고 보면 정량 지표들은 다 개선이 많이 제법 됐습니다. 근데 순위가 떨어졌어요. 순위를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나타내는 정책적인 노력 점수 때문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고요. 이게 1등인 핀란드고요. 이게 일본, 그리고 이게 제 커서 보이시죠? 네, 이게 중국인데요. 보면 사실 이 정량 점수는 일본이 79.4점이에요. 우리가 78.1점이고 몇 점 차이 안 나죠? 1.3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왜 10계단이나 차이가 날까요? 순위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리보다 30계단이나 낮게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량 지표가 72점이에요. 우리 78점이죠. 6.1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정책 점수를 보면은 일본은 74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5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보다 순위가 30등 낮은 중국은 정책 점수 57점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정책 점수가 높아요. 이게 지금 우리 위정자들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 뭐 대통령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여당이 안 한다고 하면 야당이 해야 되고 야당이 안 한다고 하면 여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사이좋게 그냥
지속 가능 발전에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정치 활동을 하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 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단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있으려면 이게 표가 된다라는 걸 정치인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또는 이제 실무 공무원분들한테, 실무 사무관분들한테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정책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미래 세대가 지금 정말 절박하다.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위정자나 아니면 행정가들한테 우리가 어필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어, 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의 별도 항목으로 아예 SDG라는 항목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 SDG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VNR을 한 차례밖에 어, 제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원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공석인 상태예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SDSN에서 발간하는 자발적 청년 보고서인데 정부가 하도 VNR을 안 내서 청년들이라도 하고 있다. 청년도 하는데 정부가 왜 못하냐? 예산의 문제,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냐? 의지가 부족하냐? 네, 저희 생각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리도 없고 전문성이 부족할 리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을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유엔에서는 HRPF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매년 7월 달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한테 VNR 제출할 국가는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니터링 해봅시다 하고 5개의 목표를 같이 모니터링 해요. 그리고 7월에 그렇게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경에 이제 하위 권역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권역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위 권역이 동북아시아에 속하고요. 그리고 권역은 아시아 태평양에 소속됩니다. 그래갖고 UN 에스캅,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주관으로 그 하위 권역 회의랑 권역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주변국들하고 어떻게 같이 SDG 이행을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막 배출이 되는데 막 이렇게 뭉게뭉게 온실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지다가 여기부터는 한국 국경이네. 나는 BTS 좋아하니까 넘어가지 말아야지. 한국은 온실가스로부터 안전해야 돼. 하고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온실가스가 국경 앞에서 딱 멈추지 않죠. 중국에서 배출해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 배출한 게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일본에서 배출한 게 뭐 몽골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국가들한테 다 공동으로 이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런데 어,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내셔널 SDG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CSDG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KSDG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이 내셔널 SDG 같은 경우에는 18번, SDG 17번까지 있는데 18번에 자기 자국의 그 로컬 컨텍스트먼트에 맞추는 그런 목표들을 선정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내전이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지뢰 제거를 캄보디아 SDG, CSDG 18번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통일 관련했고 KSDG 18번을 만들려고 하다가 약간 통일 이슈가 좀 정치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진 않고 그냥 KSDG 17번까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간 여기에는 52개 중앙정부 부처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국정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제기구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든 NGO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든 또는 공무원을 생각하시든 기업을 생각하시든 SDG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셔널 SDG를 넘어서 로컬 SDG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매 2년마다 지자체장은 중앙정부한테
자기 지자체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들도 SDG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도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인 당진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1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작년 1월 4일 날 제정이 돼서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 시간이 거의 다 되네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ESSD 시절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 정책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 하위 개념이지만 좋은 거긴 해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저탄소 녹색 성장 대통령 위원회,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지속 가능 발전은 이제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 5개의 영역을 다 관찰하는 건데 이 저탄소 녹색 성장도 좋은 거지만 하위 개념인 People 아니요 플래넷하고 프로스퍼리티만 해당하고 피스랑 파트너십 그리고 피플은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개념인데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화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환경부 산하위원회로 격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단에서 여러 가지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다시 기본법으로 되면서 격상이 되면서 이 소관도 환경부에서 다시 국무조정실로 격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재정금융정책관실 산하 TF 팀이 이 SDG 그러니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담당하는 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에요. 근데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고 보면 차장 바로 직속으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SDG 같은 경우는 더 상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더 광의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제상 실장 산하에 여기 정책관 산하의 TF팀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도 적극적으로 좀 이게 이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면피용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환경행정안전부에서 정부위원회를 어, 통폐합하는 그런 스크리닝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작업이 이게 9월 7일 날 나온 거고 11월경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내일부터 8월 1일이고 작년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1년 동안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어, 합리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아까 그 국가 순위에서도 정책적인 의지 부분에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소셜 노움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저희 SDSN 뉴스에서 청년형 SDG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 청년형 지표 SDG 지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 게 아까 그 리우 플러스 10, 리우 플러스 20에서 이 엠고스라는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한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유엔이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두 번째가 Children Youth, 청년 세대, 미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를 이행하는 지방자치, 지역자치 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중앙정부들은 이 엠고스에 소속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아리가 됐든 학회가 됐든 아니면 개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됐든 간에 SDG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지자체나 뭐 시민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SDG의 중요성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8조에 보면은 이런 청년 단체들도 어,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직결된 청년기본법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를 청년위원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도 이 30%는 청년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ESSD이긴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제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이퀄 미래 세대 의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청년 비율이 30%는 반드시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 좀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청년 기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꾸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의 범주를 뭐 39세, 40세, 45세 이렇게 막 무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컨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가면은 인턴이시죠. 그러면 제가 32살이에요. 만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 과장급이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인턴, 사원, 대리, 과장 네 단계 직급이 대충 사이에 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로 묶인다? 그러면 세대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할 때 저는 한뚝배기 하러 가자고 하고, 인턴분들은 파스타 먹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밥 메뉴만으로도 이게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얼마나 상이하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청년의 연령을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33살, 4살 이런 사람들만 드글드글하게 해놓고서 우리 청년 세대 의견 다 반영해줬다 이런 식으로 뉴스워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면서, 20대 안에서도 20대 뭐 초반은 너무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20대 적어도 중반이나 후반들하고 또 30대 중반하고도 또 다른 세대니까 좀 청년들 안에서도 이 세대 다양성이 보장되게끔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인근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는데, 저건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뭐 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여러분 고향 도시에도 대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이 SDG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갖고 나도 청년위원으로 끼워주세요. 그냥 서포터즈 뭐 이렇게 뭐 블로그 SNS 관리하고 그냥 가서 사진 찍히고 그런 뉴스워싱 당하는 객체가 아니라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주체로서 나도 내 목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나 자신의 당장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SDG는 여러분 후세대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티핑 포인트 5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자체 나 당장 내일의 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걸맞는 한 명의 청년위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